최근 필리핀 정부에서 다시 한번 한국산 KF-21 전투기 도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은 필리핀이 차세대 전투기 KF-21 도입 협상을 공식화했다고 밝혔는데요. 내부를 파고들면 필리핀이 왜 한국을 선택해야만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필리핀이 한국산 전투기를 선택한 이유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원래 미국산 F-16 블록 70-71을 가장 유력한 후보로 검토했습니다. 실제로 올해 4월 미국 국방안보협력국이 필리핀의 F-16C 16대와 F-16D 4대 각종 레이더와 미사일, 지원 패키지를 포함한 판매를 승인했는데 총액이 55억 8천만 달러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문제가 터집니다. 환율을 감안하면 20대 패키지 가격이 우리 돈 수조 원, 기체 한 대당 부담이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수준이 되는 셈이라 필리핀처럼 국방 예산이 한정된 나라 입장에선 사실상 감당하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결국 필리핀 주미 대사가 예산 부담 때문에 F-16 사업을 잠정 보류 상태라고 인정할 정도로 가격이 가장 먼저 F-16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문제는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F-16 블록 70 생산 라인은 이미 100대가 넘는 수출 물량을 쌓아둔 상태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미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에서 F-16을 새로 찍어내고 있는데 현재 남아있는 블록 70-72 백로그가 117대, 연간 생산량도 20여 대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과 바레인, 슬로바키아 같은 기존 고객들인도 일정도 줄줄이 2-3년씩 밀리면서 대만의 경우 2026년 완료 예정이던 인도가 2027년 이후로 넘어갔다는 소식까지 나왔죠. 이런 상황에서 필리핀이 지금 계약을 한다 해도 실기체를 받는 시점은 최소 후반 2020년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매일같이 대치하는 필리핀 공군으로서는 도저히 기다릴 수 없는 타임라인이 됩니다. 스웨덴 그리펜도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필리핀 공군의 다목적 전투기 사업에서 그리펜 EF는 한동안 F-16과 함께 최종 후보로 남아있었고 스웨덴 정부도 재차 필리핀의 그리펜을 제안하면서 상당히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가을 스웨덴과 우크라이나가 최대 150대 규모의 그리펜 수출을 염두에 둔 의향서를 체결하면서 판도가 달라집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사부는 우크라이나용 그리펜 생산을 위해 현지 최종 조립 라인까지 세우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 계약이 성사될 경우 기존 생산량의 2배를 넘는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결국 유럽 주요 매체들은 한 목소리로 우크라이나라는 전쟁 당사자가 최우선 공급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필리핀처럼 후순위 고객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상황에서 필리핀 입장에서는 5년 뒤, 7년 뒤를 기다리는 전투기가 아니라 1-2년 안에 실제로 하늘에 띄울 수 있는 전력 그리고 운영비까지 감당 가능한 현실적인 가격의 전투기가 절실해졌습니다. 이 공백을 파고든 카드가 바로 한국의 KF-21 보라매와 이미 필리핀 공군이 운용하면서 신뢰를 쌓은 FA-50 패키지라는 점에서 유럽 군사 전문 매체들이 말하는 필리핀의 선택지가 사실상 한국산으로 수렴되고 있다는 분석은 충분한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KF-21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한 배경에는 이미 10년 가까이 쌓인 FA-50 군용 경험이 깔려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2005년 F-5를 모두 퇴역시키고 한동안 초음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는 상태로 버텨야 했습니다. 이 공백을 처음 메워준 기체가 바로 한국산 FA-50이었고 2014년 첫 12대 도입 계약을 체결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순차적으로 인도가 완료되면서 필리핀은 겨우 전투기 강국 대열의 문턱에 다시 올라설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경전투기, 임시방편이라는 시각도 있었지만 실제 운용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필리핀 공군 내부 평가에 따르면 FA-50 편대의 가동률은 80% 중후반을 꾸준히 유지했고 정비 대기 때문에 비행을 못하는 상황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단순히 기체가 튼튼해서가 아니라 한국이 초기 도입 단계부터 부품 공급망과 정비 교육, 군수 정보 체계까지 통째로 설계해준 덕분에 필리핀 공군 역사상 처음으로 안정적인 항공 전력 운영 구조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사용 부품과 탄약 수급 주기가 예측 가능해지니 실질적인 출격 가능 대수와 비상 대기 전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실전 경험도 결정적이었습니다. FA-50은 남부 지역 대테러 작전과 남중국해 인근 초계 임무에서 사실상 필리핀 공군의 간판 전력으로 활용됐습니다. 공개된 작전 분석에서는 공군 실전 임무의 약 3분의 1 이상을 FA-50이 단독으로 맡았고 대테러 폭격에서도 목표 명중률이 90%를 훌쩍 넘는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수치는 단순한 기체 성능을 넘어
조종사 훈련 체계와 표적 획득 지상관제 시스템까지 한국식 패키지를 그대로 도입했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필리핀군 내부에서는 이제 자국 공군이 한국형 운용 구조에 완전히 몸이 익었다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한국산 항공 무기 체계에 대한 신뢰가 굳어졌습니다. 이 신뢰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여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 1차 12대 도입에 이어 2025년 6월 다시 한국과 약 7억 달러 규모의 FA-50 추가 12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단순히 숫자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 도입하는 FA-50PH는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 공중급류 능력, 최신 공대공 공대지 무장 운용 능력까지 갖춘 블록 70급 개량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12대와 합쳐 최대 24대 규모의 FA-50 전력이 갖춰지면 필리핀 공군의 중단기 작전은 대부분 한국산 플랫폼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 필리핀 정부는 FA-50에 대한 성과 기반 군수 지원, 이른바 PBL 사업을 한국에 맡기고 단연 계약을 추진 중인데, 이는 단순 공급자를 넘어 장기 파트너로 인정했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KF-21이 등장합니다. 필리핀 정부는 10년짜리 군 현대와 로드맵인 니 호라이즌 3를 가동하면서 향후 10년간 최대 350억 달러, 우리 돈 50조 원이 넘는 예산을 방위력 개선에 투입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그 핵심 과제 중 하나가 40대 규모의 다목적 전투기 MRF 사업인데, 필리핀 국방장관이 직접 기존 FA-50을 보완할 더 빠르고 더 치명적인 전투기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이 상위급 전력의 후보로 한국의 KF-21이 전면에 떠오른 상황입니다. 여기에 맞춰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최근 필리핀 유력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필리핀 국방부와 KF-21 도입 협상을 공식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고, 필리핀의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방공식별구역 전체를 효과적으로 방어하려면 KF-21 20대와 FA-50 40대의 조합이 이상적이라는 구체적인 그림까지 제시했습니다. 서울 아덱스 2025에서 KF-21 시범 비행을 직접 지켜본 필리핀 공군 대표단이 강한 인상을 받았다는 보도도 잇따르면서 필리핀 언론들은 FA-50으로 이미 검증된 한국산 항공 전력 위에 KF-21이라는 상위 플랫폼을 얻는 고저 혼합 전력 구성이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KF-21은 능동전자주사식 레이더와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탑재하고 반잠 수영 스텔스 설계와 쌍발 엔진을 적용한 4.5세대급 전투기로 평가됩니다. 미국의 5세대 전투기보다는 훨씬 저렴하면서도 중국의 J-10이나 FC-31을 상대로 공중 우세를 노릴 수 있는 성능을 갖춘 기체로 여러 국제 매체가 소개하고 있고, 2026년 전후로 한국 공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되면 곧바로 수출형 생산 여력이 생긴다는 점도 필리핀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이 흐름 위에서 필리핀과 한국이 함께 그리고 있는 다음 단계가 바로 패키지 도입입니다. 필리핀 군사 전문 커뮤니티와 현지 언론, 그리고 카이 쪽 설명을 종합하면 필리핀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FA-50 40대와 KF-21 20대를 묶은 한국산 전투기 패키지를 하나의 그림으로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FA-50이 남부 대테러 작전과 영해 초계, 경계 비행을 담당하는 다목적 경전투기라면 KF-21은 남중국해 상공에서 중국 공군과 직접 마주서는 하이엔드 제공 전투기 역할을 맡기는 일종의 고저 혼합 전력 구상입니다. 실제로 KF-21 쪽은 검토와 협상 단계가 빠르게 붙고 있습니다. 10월 말 말레이시아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필리핀이 서울 아덱스 2025에서 KF-21 시범 비행을 직접 지켜본 뒤 카이와 KF-21 다목적 전투기 도입을 놓고 고도로 진전된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달 초 필리핀 유력 일간지도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필리핀이 한국이 보유한 가장 진보된 전투기 KF-21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전하면서 사실상 공식화에 가까운 수위로 KF-21 구상을 다뤘습니다. 아직 최종 계약 서명 단계는 아니지만 한국과 필리핀 양측 모두 현실적인 도입 시나리오로 KF-21을 전제하고 움직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필리핀은 KF-21을 단순히 한국에서 완제품을 사오는 수입 전투기로 보지 않습니다. 필리핀군 현대와 관련 채널과 국방 커뮤니티에는 KF-21PH 일부 기체를 필리핀 현지에서 조립하고 장기적으로는 동남아 주변국까지 대상으로 하는 정비 업그레이드 허브를 노리는 구상이 구체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필리핀은 단순 운용국을 넘어 KF-21 체계의 지역 거점이 되며 말 그대로 정비 주권과 산업 기반을 동시에 얻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인도네시아조차 아직 받지 못한 수준의 실질적인 기술 정비 권한을 필리핀이 노려보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이런 흐름은 공군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미 필리핀 해군은 현대중공업이 건조한 호세 리살급 최신형 프리깃 2척을 2020년에서 2021년에 전력화했고, 뒤이어 한국형 설계 기반의 신형 호위함 코르벳, 원양 초계함까지 연달아 발주하면서 함대의 뼈대를 사실상 한국산 플랫폼으로 교체하는 중입니다. 필리핀 국방 현대화 예산에서 한국산 함정과 항공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불어나면서 현지에서는 이제는 한국이 우리 해군을 일으켜 세운 것처럼 공군까지 한국이 함께 키우고 있다는 평가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정리하면 필리핀은 이미 FA-50 추가 12대 계약으로 한국산 전투기 도입을 공식화했고, 그 위에 KF-21 20대 안팎의 도입 현지 조립 정비 허브 구상을 얻는 패키지 협상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산 프리깃 코르벳 OPV까지 더해지면서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무기 공급국이 아니라 필리핀의 육해 공전력을 함께 설계하는 전략 파트너, 나아가 항공해양 동맹국에 가까운 위치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이 단계까지 오면 전투기 도입은 더 이상 한 건의 방산 계약이 아니라 남중국해를 둘러싼 필리핀의 외교 안보 전략이 한국을 축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다음은 12월 1일 인도네시아 태도에 대한 영상입니다. Indonesia will suffer 9 trillion won, or potentially tens of trillions, for just 2 billion won.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 사천의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생산 라인에서는 KF-21 양산 1호기 조립이 한창 진행 중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드디어 우리 공군의 첫 인도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순간은 우리에게 뜨거운 감격과 함께 이 빛나는 성과 뒤에 숨겨진 치열한 사투와 굳건한 신념을 돌아보게 합니다. KF-21은 단순히 최첨단 전투기를 넘어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철학과 기술 독립 의지가 응축된 국가적 자존심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때는 2017년과 2018년 사이였습니다. KF-21 보람의 개발이 숨가쁘게 진행되던 시기, 우리 항공방산업계 내부에서는 한편의 충격적인 비밀 보고서가 관계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공유되고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KF-21 공동 개발 파트너였던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지원이 단순한 재정적 문제가 아니라 향후 기술 이전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적 수단이라는 섬뜩한 분석을 담고 있었습니다. 한 방산업계 고위 관계자는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깊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과연 한국이 전투기에 내라할 수 있는 핵심 항전 장비들을 89%나 독자적으로 국산화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표를 던졌죠. 그들은 비행 제어 알고리즘, 공중 표적 자동 추적 소프트웨어, 그리고 스텔스 패널 조립 기술과 같이 자신들이 그토록 탐냈던 14가지 핵심 기술에 대해 한국의 독자 개발 능력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오히려 자신들이 기술을 지원받는 입장이었음에도 한국이 과연 이러한 첨단 기술들을 완벽히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했습니다. 당시 많은 해외 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이러한 시각을 치명적인 오판이라 지적했습니다. 미국 국방연구소의 선임 항공 전문가는 인도네시아는 한국 방위 산업의 진정한 잠재력, 즉 하면 된다는 대한민국의 끈기와 기술 DNA를 이해하지 못했다. 그들의 의심은 결국 자국에 엄청난 손실을 안겨줄 판단이었습니다. 라고 날카롭게 꼬집었습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2015년부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국방과학연구소가 합동으로 외부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비행 제어 알고리즘 검증 시험을 무려 52회 이상 실시하며 밤낮 없이 실력을 갈고 닦았습니다. 그 결과 2019년에는 100% 우리 기술로 개발한 비행 제어 로직만으로 퇴역한 F4 전투기의 고난도 고각 기동 데이터를 완벽히 재현하는 데 성공하는 경이로운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철저히 비밀에 붙여진 한국 방산계의 자존심이자 우리만의 은밀한 자신감의 증거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대한민국의 숨겨진 저력을 전혀 알지 못했고, 결국 스스로의 판단 착오가 가져올 거대한 파고를 예측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시간은 흘렀고 인도네시아는 이 중요한 시점에도 대한민국의 진정한 기술력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총 1조 1천억 원에 달하는 KF-21 분담금 연체는 큰 문제였지만 그 중에서도 최종 협상에서 우리 측이 진짜 문제로 지적한 금액은 고작 20억 원 규모의 특정 연도 미납금이었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이 20억 원을 마지막 보루라 여겼습니다. 이는 변명의 여지도 핑계를 댈 여지도 없는 금액으로 협력 의지의 유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금액이었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단호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금액이라도 이러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지키지 않는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핵심 기술 이전 협상을 논의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순간 대한민국 내부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초기에는 동남아 핵심 파트너라는 이유로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인도네시아를 그 이후부터는 오직 철저한 계약 당사자로서만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적인 안보 분석가인 영국 왕립합동군사연구소의 마크 존슨 박사는 이러한 한국의 변화에 대해 Indonesia will suffer 9 trillion won, or potentially tens of trillions, for just 2 billion won. It wasn't just a matter of amount, it was a decisive moment that showed the Republic of Korea's firm commitment to national security and technological sovereignty. It imprinted the message around the world that no country can treat the techn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carelessly. 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 국방 의지와 국산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얼마나 견고한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의 기술과 원칙을 지키기 위한 이 단호한 결정은 결국 KF-21의 더욱 빛나는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전략은 크게 잘못 짚었다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기술 이전은 당연히 어려워졌고 공동개발국으로서 보장받았던 KF-21 핵심 기술 20% 이상에 대한 간접적 접근 권한은 사실상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이제 0%에 가까운 단순히 전투기를 구매하는 일반 구매국 지위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방산 관계자들은 이 상황을 두고 스스로 9조 원짜리 황금 같은 기회를 걷어찬 꼴이라고 안타까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미국 국방 컨설팅 기관 글로벌 디펜스 인텔리전스의 수석 분석관 앨런 박사는 인도네시아는 기술 이전을 통한 자국 내 산업 발전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20억 원에 매몰되는 전략적 실책을 범했다며 이는 미래 100년을 내다봐야 할 방위산업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값비싼 대가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이 과정을 통해 기술 주권을 확고히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협상력을 갖춘 진정한 방산 강국으로 거듭났습니다. 이제 KF-21은 우리 공군의 주력기를 넘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폴란드, 필리핀 등 여러 국가들이 KF-21 도입을 위한 진지한 협상에 돌입했으며 이 모든 협상에는 기술 주권 우선 원칙이 가장 중요한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떤 나라도 대한민국의 기술력을 함부로 여기거나 가볍게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기술을 감추려 해서가 아니라 우리 기술의 가치가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이러한 세계적인 변화의 흐름을 너무 늦게 깨달았고 결국 20억 원을 아끼려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기술 파트너의 문을 스스로 닫아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을 한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대한민국은 방산 강국으로서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막강한 기술력은 물론 흔들리지 않는 주권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한 뛰어난 협상력까지 이 세 가지를 모두 거머쥔 명실상부한 국방 선진국으로 우뚝 선 것입니다. KF-21 개발이 중반부를 넘어서던 시점, 대한민국 방산업계 깊은 곳에서는 외부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조용하지만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분담금 미납 이슈가 언론의 표면을 뒤덮고 있었지만 실제로 한국의 방산 전략을 움직인 진정한 동력은 전혀 다른 곳에 존재했습니다.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확보한 기술 중 일부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상상 이상으로 진화했고 이 핵심 기술이 이제 해외 시장에서 전략 자산이라는 극찬을 받기 시작하면서 상황은 급격하게 대한민국 중심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마치 세계 최고의 바둑 기사가 한 수 한 수 신중하게 두는 것처럼 우리는 묵묵히 기술을 연마하고 실력을 쌓아왔으며 그 결과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압도적인 위치에 서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점, KF-21의 양산이 시작되고 첫 인도가 예정된 이 위험하면서도 중요한 시기에 우리 국회가 발뻗고 나섰습니다. 자금 지원, 인도네시아 리스크, 신규 부품 선행 발주 지원 등 산적한 과제들 속에서 국회는 KF-21 사업의 파격적인 자금줄을 길게 열어주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명확한 결론 하나를 가리킵니다. 국회가 KF-21 보람의 사업을 단순한 국방 프로젝트가 아닌 국가 브랜드 사업으로 공식 승격시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블랙이글스용 KF-21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공군의 자랑인 세계 최고 수준의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TO-10B 훈련기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TO-10B가 고난도 시범 비행에는 최적화되어 있지만 장거리 전개, 공중급류, 고고도 작전 성능, 기동성 등 일반 전투기로서의 한계는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KF-21 보람에는 다릅니다. 최대 항속거리가 무려 2900km에 달하며 공중급류를 받으면 5000km 이상까지 작전 투입이 가능합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제 KF-21은 중동, 동남아, 유럽 등 전 세계 어느 곳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전투기 전시 행사나 에어쇼에도 단독으로 당당하게 비행하여 참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중동 지역 에어쇼의 경우 행사 간 이동 거리가 1500에서 2000km에 달해 유럽 항로와 중간 경유지가 필수적인데, 최근 일본이 블랙이글스의 경유지 착륙 허가를 거부하는 급유 거부 사태가 발생하면서 우리 공군 내부에서는 이제 전투기 자체의 항속거리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 일본의 거부 사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대한민국이 군사 외교 의전에서 국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음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러한 국제 환경 변화 속에서 만약 KF-21 보라매가 블랙이글스의 새로운 시범 기체로 운영된다면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에 자연스럽게 한국의 KF-21이 스텔스 능력을 갖춘 최첨단 전투기라는 인식이 확장될 것입니다. 미국의 블루엔젤스가 FA-18을, 프랑스의 에어로덴스팀이 라팔 전투기를 사용하며 자국 전투기의 브랜드 가치를 얼마나 급격하게 상승시켰는지는 이미 방산업계의 정설입니다. 특히 라팔은 프랑스가 에어쇼에 공격적으로 투입한 덕분에 인도, 이집트, UAE 등과의 대규모 수출 계약으로 이어진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이러한 성공적인 브랜딩 전략을 따를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블랙이글스 KF-21 프로젝트의 규모는 어느 정도일까요? 보라매의 평균 양산 단가는 약 1100억 원에서 1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시범용 보라매는 핵심 항전 장비와 레이더를 제외하여 약 30에서 35%까지 가격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한 대당 700억 원대까지 진입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현재 블랙이글스는 8대 편제로 운용 중인데, 만약 KF-21로 동일하게 편제를 구성한다면 총 비용은 약 5,600억 원 수준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번에 국회가 KF-21 관련 예산을 증액한 총합인 6,700억 원과 거의 일치하는 수치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방산업계가 이 소식에 가장 크게 반응하며 환호한 이유입니다. 국회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방산 기술의 위대함을 한눈에 알아보고 통 큰 지원을 아끼지 않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인도네시아가 20억 원이라는 작은 돈 때문에 9조 원에 달하는 황금 같은 기술 협력 기회를 스스로 걷어찬 동안 대한민국은 흔들림 없는 기술 개발과 자주 국방 의지로 세계 방산 역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KF-21 보라매는 단순한 전투기를 넘어 우리 민족의 저력과 자부심을 상징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브랜드로 비상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일본의 견제마저도 우리에게는 더욱 큰 도약의 기회가 되었고, 국회의 현명한 결정과 블랙이글스 KF-21이라는 비전이 더해져 대한민국의 방산은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새로운 경지에 올라섰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이 모든 역사적 과정을 자랑스럽게 지켜보며 우리 기술의 위대함에 대한 뜨거운 자부심을 느껴야 합니다. KF-21 보라매가 세계 하늘을 수놓으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뜨거운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또 새로운 국방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